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은 또 재미있는 생물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몇 건의 생물 시간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막 배우고 그래서 흥미로웠지만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그 팬더곰 그 이야기를 들을 거라서 아무런 예습 없이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중동고등학교의 안주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노트북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귀여운 곰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팬더곰이에요? 맞습니다. 네. 야, 어떻게 그렇게 생겼을까? 생길 그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약간 닮으시지 않았나요? 팬더곰하고? 네. 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뜻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자, 뭐 어디부터 어떤 것부터 배울까요? 팬더곰은. 일단 뭐 팬더 혹은 판다라고 부르는데 요새 인기가 참 많더라고요. 원래도 많았지만 요새 더 막 제 알고리즘에도 많이 뜨고 그래서 이러던 차에 이왕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팬더면 좀 관련된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팬더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아마 이제 많이들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좀 더 자세히 볼 거는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고 사실은 저랬네. 이제 이런 것들이 한 2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2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어쩌다가 이렇게 생겼을까와 팬더. 그다음에 왜 이렇게 살까? 2가지 질문에 대한 완전한 정답은 없으니까 과학에 정답에 가까운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처음엔 좀 귀여운 사진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팬더와 그다음에 팬더와 비슷하게 생겨서 이름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녀석과 생김새가 비슷해서 오해를 많이 받는 녀석들을 모아봤습니다. 일단 뭐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이죠. 팬더, 뭐 자이언트 팬더, 뭐 대왕 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 친구는 그 용인에 팬더 보러 가면 끝자락에 항상 같이 있었던 레서 팬더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입니다. 제가 곰이에요? 개 아니고? 정확히는 곰도 아니고 이제 개도 아니고 여우 아닙니까? 여우도 아니고. 근데 진짜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거죠. 이 사진을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원래 이제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이 친구를 판다라고 불렀대요. 옛날에는. 그래서 판다네 이렇게 부르다가 왼쪽에 있는 친구가 나타났고 그리고 둘이 생각보다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얘는 큰 팬더, 자이언트 판다. 그다음 얘는 좀 작은 팬더, 그래서 레서 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레서 팬더. 네, 레서 판다. 아래에 있는 녀석들도 얘네는 레서 팬다랑 많이 오인을 받는 애들이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 아래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동물들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둘 중에 하나는 너구리고요. 왼쪽이 너구리? 정답입니다. 네,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야생에 많이 사는 너구리고 오른쪽은 너구리라고 오해를 진짜 많이 받는데 사실 라쿤이라고 부르는 라쿤. 네, 라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국 너구리라고도 부르는 좀 번역하면 너구리인가요? 정확히 명칭 자체가 라쿤이라서 번역을 하자면 개가 아니라 도구야 도구.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이런 이름들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대왕 판다, 자이언트 판다, 판다라고 불리고요. 이제 푸버가 가장 유명했죠 최근에. 그다음에 얘는 이제 레서 판다 또는 레드 판다라는 이름도 영어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판다라고도 부르고 너구리 판다라고도 부릅니다. 너구리랑 닮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너구리인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이 너구리를 라쿤독이라고 부른대요. 라쿤이 더 걔네는 중심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너구리가 더 중심이 되다 보니까 라쿤을 미국 너구리라고 부르다고 합니다.
다 너구리라고 부르고 조금 예쁘면 라쿤이라고 불러줍시다. 네. 좀 더 앙증맞게 생겼죠. 어쨌든 그래서 유사한 녀석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판다에 관한 얘기입니다. 판다. 이 네 동물들의 또 공통점 중에 하나는 식육목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분류 단계를 따질 때 종속 과목, 강문계, 역 이런 식으로 따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목 단계에서 네 개가 전부 다 식육목이라는 목에 속해요. 식육. 네. 식육. 식육. 이름이 식육. 네, 먹을 식자에 고기 육자입니다. 고기를 먹는 녀석들. 동물들의 그룹이죠. 잡식성이란 뜻이네요. 그렇죠. 고기를 주로 먹는 이제 맹수들이 많이 속해 있고, 뭐 고양이나 개, 그다음에 뭐 사자, 호랑이, 하이에나,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많은 맹수들이 이제 식육목에 속하는데요. 재밌는 건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윗줄에 있는 두 친구는 초식동물이라는 접입니다. 식육이라면서요? 네, 식육목에 해당하긴 하지만 사실상 초식동물로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기도 먹었나 봐요, 그럼? 그쵸.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내장기관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몸의 신체 구조들, 특징들을 보면 내부는 육식동물에 거의 가까운 수준인데, 근데 고기를 먹지 않고, 아시다시피 판다는 대나무를 엄청 열심히 먹잖아요.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게 또 특이한 부분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판다는 곰에 가까운 녀석이고, 이제 나머지 녀석들은 좀 더 각각 다른 하위 단계에 속해 있다고는 합니다. 네. 갑자기 그 다음 사진을 확 띄워버렸네요, 제가. 일단 판다는 아시다시피 중국에 주로 살고 있죠. 사실 중국에만 사는 건 아닌데, 더 과거에는 더 넓은 범위에 살았었다고 해요. 뭐 일단 근데 이제 그 역사를 캐고 올라가고 화석이 발견되는 지역도 종합을 해보면 점점 아이들이 멸종 단계, 요즘은 멸종 위기에 가까이 왔을 정도로 수가 많이 줄었고 서식지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막연하게 판다는 사실 곰과에 속하지만 다양한 특징들을 봤을 때 초식동물의 특성도 있고 일반적인 곰하고는 특성이 많이 다른데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달라졌을까? 사실 이게 되게 궁금한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연구를 하기가 되게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왜요? 왜? 일단은 흔하지 않고요. 팬더가 특정 국가 위주로 이제 서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워낙 또 수가 적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특정 지역 보호구역 만들어서 이제 사육이라고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연구공원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많은 판다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거 이외에도 물론 야생 판다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판다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곳에 진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제한된 조건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뭐 제한 조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게 시작된 지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봐도 최근에 밝혀진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중국이나 뭐 아시아 지역으로 많이들 이제 와서 뭐 선교사들 위주로 활동을 하면서 판다라는 동물을 처음 보고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라고 느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서 뭐 본국으로 보내고 박제해서 그다음에 뭐 가족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제 판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냥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옛날에 한 1930년대 막 이때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좀 판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지점들이 와서 중국에서 이제 외국인에 의한 판다 착취를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었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시초가 돼서 지금의 이제 중국이 판다를 굉장히 보호하게 되고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에서는 판다를 함부로 사냥하면 사형을 시키는 그렇게 했었다고 이런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징역으로 뭐 70년대부터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유전적으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적응이 됐는지를 밝힌 연구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결국은 전체 유전체를 분석을 한 거죠. 우리가 염기서열 분석을 한 건데,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어떤 조상으로부터 어떻게 흘러왔고, 그다음에 화석 자료랑 같이 비교하면 어느 시점부터 얘네가 갈라져 왔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왔겠구나, 이런 과거를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띄웠던 이런 그림들도 사실은 이제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가상의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 옛날에 살았던 판다의 조상은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던 시기도 있었다가, 좀 더 커지고 어두운 색깔의 시기도 있었다가, 어쨌든 뭐 한 줄기로 오진 않았겠지만, 지금 살아남은 종류는 자이언트 판다 무리 정도 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연구가 나오면서 이제 확실하게 판다가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진화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연구자들은 뭐 유전자들을 이제 싹 다 분석을 했는데 그 과정에 추적을 해다가 보니까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판다의 개체 수가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하고 가면서 점점 종의 수도 줄어들고 뭐 그다음에 개체 수도 줄어들고 이런 이제 전체적인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현재에 이르렀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의 판다 숫자가 저렇게 변해왔다고요? 네네. 저걸 어떻게 알아요? 옛날 수천 년, 수만 년일 텐데. 현재 남아있는 판다 종류 중에서 판다에 유전적으로 좀 더 가까운 가장 최근에 분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들하고 같이 유전체를 분석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다음에 어떤 서열 부분에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정보도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다가 가진 모든 연기 서열 정보 중에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이제 알려진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초식 동물의 어떤 특성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외모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 각각의 부분들 중에 연관되고 좀 가까이 위치한 것들끼리 좀 그룹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끼리의 또 연관성을 따로 분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좀 가볍게 말하자면 전체 종끼리의 분석도 가능했는데 판다라는 종 내부에서 어떤 유전자의 단위별로도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다가 왜 눈은 까맣고 네. 왜 딱 저렇게 생겼냐, 왜 이프로처럼 생기게 됐을까? 네.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까? 아니면 여기에 진화해서 그랬던 걸까? 괜히 그건 이제 호기심이니까 알아도 지금 뭐 서로 도움될 건 없으나 맞죠, 판다가 맞죠. 이쁘니까 이제 판다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알고 싶은데 그럼 옛날 판다의 화석 뭐 이런 걸 찾아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그런 거죠. 저 그래프를 막 들여다보면 옛날 판다 모습이 나옵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과거에 이제 판다가 살았을 때 화석에 발견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럼 현재 판다가 실제 서식하는 지역들이 있고 과거에 발견된 지역들이 있다면 그 지역들에 살았던 일단 분포를 조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전적인 차이를 분석해 보면 어떤 기후나 아니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어떤 진화들이 어느 시점에 더 활발하게 일어났는지, 즉 유전적인 차이가 어느 시기에 더 크게 벌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도 예를 들어 영장류라고 한다면 영장류 중에 우리 말고 침팬지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흘러내려오다가 어느 시점에는 갈라지는 지점이 있었을 텐데 정확히 그 지점을 알 수는 없잖아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근데 유전적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그 지점을 추정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추정하는 방식은 이제 세부적인 염기 서열들 간의 유사도를 다 이제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걸 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분기점들을 찝어낼 수가 있어요. 일단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뭘 알아냈냐면, 지금은 한 종밖에 없었지만 과거에는 여러 종의 판다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지금처럼 감소하게 된 원인의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기후 변화였던 것 같다. 이런 식의 결론이 일단 여기에서 하나 나왔던 결론입니다. 이 연구에서.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뒤에 사실 연달아서 우리 이제 왜 이렇게 생겼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흑백의 어떤 털 색깔, 그 다음에 뭔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야생에 살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처럼 언뜻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 연구를 보면 아무래도 확실히 다른 종들에 비해서 생존에 불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해온 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던져주는 연구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감소를 해왔다.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럼 그렇게 감소했다라고 했을 때 원인을 이제 추정을 해보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생김새가 흑과 백의 조합은 야생에서 살기에는 불리한 게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첫 번째. 너무 눈에 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숲속을 생각해 보면 사실 초록초록하거나 초원을 생각해도 좀 뭐 오히려 갈색 아니면 토양 아니면 바위 색깔 이런 게 더 보호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흑백은 굉장히 눈에 띄는 색깔이잖아요. 네, 네. 혹시 그런 게 아닐까? 혹은 다른 이유도 뭐가 있을까요? 얘가 생존에 불리했던 개체수가 작은 이유가? 네네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던 이유. 그리고 동물원에 가셔서 혹시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렇게 행동 자체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되게 천천히 움직이고 그다음에 하루 중에 거의 8시간에서 12시간씩은 자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존에 아무래도 불리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추정을 할 수도 있고요. 부지런히 찾아서 다니면서 짝짓기도 하고 네, 또 짝짓기해서 새끼가 나왔으면 또 부지런히 먹이도 갖다 먹이고 네. 그래야지. 게다가 12시간씩 자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게다가 판다가 또 유명한 게 번식에 흥미가 없기로 유명한 동물이에요. 그렇게 생겼어요. 생겼어. 네. 그래서 판다 번식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는 이제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별로 관심이 없고 누워 있는 거 좋아하고, 네. 누워 있는 거 좋아하는 거는 번식에 뭐 유리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아니 뭐 그저 특정 시기가 왔을 때 활동하면 네. 되는데 애초에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그 번식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 자체도 굉장히 짧고요. 그렇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불리해 보이는 조건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것처럼 보이는 색깔에 관한 걸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털에 관한 문제입니다. 털이 그렇게 흑백으로 생겨서 생존에 적당한 게 맞는지 첫 번째 의문. 두 번째, 먹이도 막 고기 팍팍 먹고 좀 이렇게 날렵하고 열심히 살아야 소위 말해서 생존에 좀 유리한 것 같은데 대나무만 먹어가지고 무슨 힘이 있지? 그리고 그렇게 계속 누워있는데 생존에 적합하게 진화한 게 맞는 건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연구를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연구자가 한 분 계시는데 팀 카로라는 카로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동물행동학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중에서 되게 생물학에서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는 이 동물을 연구한 걸로 유명하세요. 톰슨 가젤이라는 네, 예. 그 뭐 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많이 초원에서 뛰어노는 동물인데 이제 앞에서 보면 이런데 사실 뒤에서 보면은 이제 엉덩이 부분에 하얀 이렇게 특징적인 무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달리기를 할 때, 즉 포식자가 쫓아올 때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네 발이니까 이렇게 몸을 펼쳤다가 오므렸다가 하면서 두 발로 이렇게 뛸 것 같은데 그렇게 뛰지 않고 얘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높이 점프하면서 스토팅이라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걸 발견을 했던 거예요. 아까 네. 그 카로 박사님이. 그러니까 쫓기고 있는데 중간중간 공연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뛰기에도 바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에 초점이 아니라 높이 최대한 높이 뛰어오르면서 엉덩이 무늬를 포식자한테 자꾸만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주목받으려는 행동이잖아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어허. 이제 궁금했던 거죠. 왜 동물의 저럴까? 행동하자면 왜 이럴까?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자기한테 유리할 게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설을 세웠는데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친구들,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다. 눈에 띄는 행동을 함으로써 차라리 나를 쫓아오고 유인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집단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면 집단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이제 의문, 가설 하나 있었고. 이미 혼자 쫓기고 있는데 보통 무리 생활을 하긴 해서. 자기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가 너를 스스로 구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뛰는 애들이 아기랑 같이 있는, 새끼를 같이 데리고 있는 그룹에 속했던 애들이 이런 거를 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혹시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런 게 아닐까. 차라리 날 쫓아와라. 새끼 쪽으로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뛰다가. 네. 그래서 동료가 아니라 이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닐까? 뭐 이런 가능성도. 나를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네. 그래서 되게 그거 말고도 사실 가설이 11개 정도로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중에 답이 뭔지를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이제 결론을 내린 분이 저분이긴 합니다. 결론은 뭐였냐면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살기 위해서인가요? 나 이렇게 잘 뛴다? 나 이렇게 체력이 좋아? 나 이렇게 잘 뛰어? 그러니까 날 쫓아와봤자 날 못 잡을걸?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애를 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야
라는 신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포식자의 입장에서도 많은 수를 잡을 필요는 없고 그날 사실 한 마리 사냥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약하고 느린 개체를 쫓는 게 포식자한테도 유리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여유를 보이는구나. 그렇죠. 난 이렇게 체력이 좋아. 그러니까 날 쫓아오지 마. 그럼 넌 실패할 거야. 이제 이런 신호였다라는 결론을 내린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가젤을 인터뷰하지 않으면 이 당시에는 이제 좀 지금처럼 기술이 많이 앞섰던 옛날 연구라서요. 직접 필드에 나가서 관찰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거를 이제 깨부수를 여면 그 가설을 깨려면 새끼가 없는 집단에 있는 가젤들도 포식자가 오면 그렇게 뛸까? 만약에 새끼가 없는데도 이렇게 뛰면은 이제 그 가설은 틀린 거죠. 폐기한다. 네. 근데 이제 새끼가 있을 때만 그렇게 뛰고 새끼가 없을 때는 그냥 평소처럼 열심히 이제 맹렬하게 뛰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맞는 거죠. 새끼를 갖기 전부터 그렇게 뛰는 연습을 해야 새끼를 낳았을 때도 그렇게 뛰죠. 어떻게 갑자기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제 반박 연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수컷도 그렇게 뛰냐? 그렇죠. 좀 더 이제 과학이 사실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새로운 걸 밝혀내기보다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많은데 아무튼 그렇게 동물 행동학 연구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판다 연구에 관심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발표를 하시는데 2017년에요. 제목은 되게 심플하죠. 판다는 도대체 왜 저런 색깔을 갖게 됐을까? 흑백 무늬가 있냐? 네. 그래서 이제 세세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이제 중국에 가셨겠죠? 그리고 나서 판다와 그다음에 판다가 아닌 다른 동물들을 대상으로 털이 있는 많은 동물들의 어떤 다양한 특성들을 비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종마다도 분석을 했는데 부위별로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판다도 온몸이 다 같은 색깔은 아니고 다리, 그다음에 귀끝, 눈, 이 부위는 까만데 나머지 부위는 또 하얀색이고 또 이 부분 꼬리 부분으로 가면 이제 까만색은 아니지만 하얀색도 아닌 뭔가 중첩된 색깔이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랑 마찬가지로 다른 굉장히 한 15가지 종류의 다른 이제 동물들의 털들을 일일이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색깔별로도 수집을 하고요. 뭐 털의 길이별로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신체 부위별로도 이제 조각조각 다 수집을 해서 다양한 특성들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왜 우리는 흰색, 검은색 털이 생겼냐? 네. 그거 알고 싶은데. 흰색, 검은색이 왜 생존에 불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남은 거 보면 뭔가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대체 얘네가 다른 색깔 털에 비해서 갖는 특징은 무엇일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샘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일단 이 사람들의 가정은 그랬어요. 까만 부분이 있고 하얀 부분이 있으면 예전에 얼룩말 때도 얘기했지만 온도에 대해서 뭔가 좀 신경 쓴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갈색이나 밝은색 털에 비해서 까만색 부분은 온도가 높고 하얀색 부분은 이제 반사율이 높으니까 온도가 낮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의 어떤 온도에 관해서 반응하다 보니까 진화적으로 이렇게 까만색과 하얀색만 갖게 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빛에 대해서도 뭐 사는 환경이 빛이 많이 드는 혹은 적게 드는지에 따라서 뭔가 달라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또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이 있었어요. 매우 가설이 빈약해. 네. 그 중에 이제 유력하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의외로 이게 보호색일 수 있다. 의외로 이게 우리는 보통 동물원에서 보니까 되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 초록색 안에서 되게 저기 있네 이렇게 잘 보이지만 야생에서 보면 의외로 보호색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한 가지 가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친구가 보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게 부위마다 색깔이 다른데 다른 부위마다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여지잖아요. 네. 이게 멀리 있으면 이게 온전히 한 마리의 뭔가 팬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뭔가의 생물로 보이거나 혹은 반대로 하얀 부분만 뭔가 생물로 보이거나 즉 포식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게 한 마리의 동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뭔가의 덩어리가 아니라 묘하게 경계가 애매하다? 즉 뭔가 그냥 배경물이나 자연물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은 가장 유력하게 보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닌 거라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선생님. 네. 팬더곰도 누구한테 잡아먹힙니까? 팬더곰도 잡아먹혀요. 누가 팬더를 잡아먹어요? 팬더의 가장 유명한 포식자들은 고양이과의
대형 동물들입니다. 고양이가 저 큰 걸 잡아먹는다고? 고양이과에 속하는 애들이 막 사자호랑이 이런 큰 고양이들. 그러니까 그들은 피해야 하니 보호색이 필요할 건 맞는데.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아닌 것들을 제거해 가면서 결국 남기죠. 어차피 천적이 그런 녀석 하나라면 그 녀석의 눈에 안 띄기 위해서 무슨 나뭇잎 색깔 이렇게 하는 건 좀 가오도 상하고 그것도 아니고 저 덩치 큰 걸 어떻게 발견을 못 하겠어요. 발견은 당한다는 전제하에 발견을 당했을 때 뭔가 차라리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맛이 없게 생겼네. 되게 그로테스크하다.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오히려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네네.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이 보라색이야. 그럼 우리 다른 거 먹자 이런 생각 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느낌. 지금 말씀하신 게 딱 정확히 그 생물의 모방 중에서도 경계색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방법으로 방어를 하는 애들이 있고 완전 정반대로 보호색을 써서 방어하는 전략이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물마다 뭘 선택했는지는 다른데 날 먹어도 맛없어. 그쵸. 바보같이 보이게 하는 전략. 빨갛고 막 이렇게 튀는 전략. 곤충들이 주로 많이 쓰는 그런 가재를 전략. 먹어. 이상하게 생겼지 않니? 뭐 이런 거. 너 먹으면 바보 된다? 뭐 그래서 2017년에 연구에서 결론은 뭐였냐면 이게 되게 유력해 보였던 사실은 뭐 색깔이나 온도나 이런 가설들을 다 제거하는 데 의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털이 더 빽빽하거나 짧거나 길거나 뭔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팬더가 좀 더 특징이 있어야 얘네가 다른 동물들하고 뭔가의 환경적인 차이 때문에 이랬겠지 했는데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다 제거됐고, 그래서 후속 연구로 등장을 했던 게 같은 분의 연구팀이죠. 2021년에 판다의 비밀에 관해서 이제 추가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 연구는 후속 연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유력했던 그것에 대한 증명을 했던 연구입니다. 짜잔. 보이시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 판다 공원. 그러니까 일부러 인위적으로 모아서 키우고 있는 곳에 있는 판다들이고요. 밑에 있는 세 줄은 야생에 사는 야생 팬더를 찍은 사진이에요. 얘는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 세 번째 줄은 중거리, 마지막 줄은 원거리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여름, 좀 더 초록색이 많은, 오른쪽은 겨울입니다. 판다 보이시나요? 찾으라면 찾기는 하겠는데 잘 그렇게 눈에 안 띄네요. 그렇죠. 잘 안 띄죠. 또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게, 사람의 눈은 이제 RGB라고 해서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제 색깔을 찾는데 보통 판다의 대표적인 포식자들은 두 가지 색깔로 보통, 그러니까 이색계라고 해서 두 가지 색으로 조합해서, 그러니까 보통 흑백. 네. 아예 흑백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흑백에 가까운 그런 시각을 갖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잘 찾을 수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만약에 포식자의 시각이라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박사님이 그동안 이제 발전한 기술을 누리시기 위해 장비를 도입해서 보정을 한 거예요. 포식자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 사진이 작아서 잘 티는 안 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개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고양이과의 동물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거든요. 사실 진짜 잘 안 보이죠. 판다. 약간 사람 시각 사진이 밝은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아요. 휘도랑 조도를 가지고 조정을 약간 했다라고 했는데, 네. 제일 오른쪽 줄이죠. 네. 기자님 눈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일부러 팬더 같은 것들 많이 있는 곳으로 가서 찍으셨네요. 얘네가 애초에 또 그런 데 많이 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미지상으로 우리가 봐도 느낌이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이제 뭐 그런 픽셀 단위로 분석을 했을 때도 실제로 그런 일관된 결과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걸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아무튼 결론적으로 판다들은 생존에 불리한 색깔이 아니라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색깔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쐐기를 받기 위해서 보통 보호색이나 위장색으로 유명한 동물들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보통 이제 위장을 잘하기로 유명한 한 15가지 종과 여기 판다 중간에 있는데 이제 섞어가지고 한번 얼마나 위장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배경색하고 얼마나 구분이 잘 되는지 이런 걸 분석을 했는데, 팬더가 무려 당당하게 중간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 잘 숨긴다 몸을. 그래서 여기 근처에 보면은 이제 바다에 사는 개, 아니면 이제 사막에 사는 쥐, 이런 애들은 진짜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다가 걔네랑 비슷한 정도의 보호색의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구나. 근데 경쟁자들이 좀 작고 약한 그런 종류가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더 대단한 거죠. 그렇게 덩치가 크고
그렇죠? 이렇게 좀 특징적인 것 같은데 얘네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구나. 즉 첫 번째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판다의 흑백무늬는 생존에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존에 유리한 배색이었다. 예전에 판다는 고기를 먹었다면서요? 아닌가요? 판다의 조상은 육식이었죠. 네, 고기를 먹었죠. 그때는 판다의 천적은 없었겠네요. 그때는 아마 자기네들끼리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육식하는 동물들끼리. 그럼 그때는 뭐 보호색이고 뭐 필요 없었겠네요. 그냥 그 털만 물려받은 거네요. 그것도 맞아. 근데 이제 다음 얘기가 이제 왜 이렇게 살까로 넘어갈 텐데 왜 이렇게 살까랑 또 연관되는 방금 말씀이 있습니다. 판다는 왜 이렇게 살까는 사실 좀 이렇게 뭐 모호하긴 한데 대나무에 초점을 좀 맞춰서 왜 잡았어요. 대나무만 먹을까? 네, 맛있는 게 많은데 왜 굳이 대나무일까? 이건데 심지어 육식동물이었잖아요. 게다가 지금도 내장기관은 육식동물의 내장기관하고 똑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육식동물의 내장과 초식동물의 내장은 어떻게 다르냐면 초식동물은 일단 내장기관이 길어요. 되새김질 해야죠. 네. 풀을 먹으니까 섬유질이 많고, 그러니까 섬유질에 있는 것까지 꼭꼭 씹어가지고 어떤 최대한 몸에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해야 필요한 것들을 쏙쏙 끝까지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머무르고 심지어 되새김질까지 하는데 육식동물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네. 짧아요. 그래서 먹으면 소화돼서 배출하기까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단 말이죠. 네. 근데 판다는 그래요. 짧아요? 짧아요. 짧다. 짧고 심지어 장 속에 이제 장내 미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육식동물들의 장내 미생물과 그다음에 초식동물의 장내 미생물 종류나 분포가 굉장히 다른데 그럴 것 같습니다. 판다가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은 뭐에 가까울까요? 육식동물의 장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장내 미생물도 육식동물의 장내 미생물 구성하고 비슷하다고 비슷하겠네요. 합니다. 네. 아니 세상에.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왜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을 먹게 됐을까? 고기 먹어도 딱 되겠구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추를 해가는 게 사실 첫 번째 연구랑도 관련이 있는 게 첫 번째 연구에서 뭐 얘기했었냐면 판다들이 되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좀 더 여러 가지 종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상들이 있었지만 점점 소멸돼서 지금밖에 안 남았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판다는 동작이 되게 둔하고요. 느린 편이고 대사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대사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한 공기의 밥을 먹으면 거기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잖아요. 그 퍼센트가 되게 낮은 거예요. 효율이. 그러니까 대나무를 먹는 걸 가만 보면 한 끼 먹고 돌아서면 끝이 아니라 하루 종일 거의 씹고 뜯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먹어줘야지만 이게 대사율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왜냐면 심지어 빨리빨리 배출이 돼버리니까 속이 빨리 비잖아요. 이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나무에서 에너지를 너무 잘 못 뽑더라. 네. 왜냐면 또 머무르는 시간이 짧으니까. 장이라도 길었으면 대나무에 있는 걸 충분히 뽑았을 텐데 네. 원래 에너지도 잘 안 들어있는 대나무를 먹으면서 네. 왜 인간이 아니지? 왜 이렇게 살까? 뭘 해도 불리한데. 그래서 따져봤을 때 그 조상들의 어떤 형태나 이런 걸 봤을 때 당시에 살았던 포유류들과의 경쟁에서 밀렸고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 차라리 나는 경쟁을 피하고 풀을 먹어야겠다. 아니, 더 분발하고 그러면 잠 좀 줄이고 같이 사냥을 해야지. 차라리 잠을 선택하고 먹이는 없으니 대나무를 먹었다고요? 대나무가 하필이면 또 그 사는 지역에 많았고 아무도 대나무는 안 먹으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먹지 않고 해서 선택해서 먹다 보니 그 어려운 걸 극복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 판다 근데 같은 놈아. 그것도 약간 조금 찝찝한 부분 남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고기를 먹는 게 그래도 운 좋으면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한데 사냥하겠구만 그 덩치에. 그래서 이제 곰곰이 이제 따져본 거죠. 왜 지금까지도 계속 그럼 대나무를 먹을까? 지금은 천적이 막 이렇게 있는 환경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알아낸 습성 중에 하나가 판다는 곰이지만 겨울잠을 자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자니까 겨울잠을 안 자죠. 선생님. 평소에 많이 자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 자는데 겨울잠도 자면 그게 사람 아니라 원래 곰이지. 그게 곰입니까? 재밌는 게 보통 곰과에 속하는 동물들은 물론 1년 내내 추운 데 사는 북극곰이나 1년 내내 더운 곳에 사는 애들은 아니지만 계절 변화가 있는 곳에 사는 녀석들은 겨울이 되면 대사율을 낮추고 거의 뭐 사람만 있는 숨만 붙어있는 상태로 겨울잠을 자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잠들기 직전에 영양을 엄청 보충을 해서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걸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잠을 자잖아요. 겨울잠 자기 전에. 그쵸. 그게 이제 걔네의 사이클이라면 판다는 대나무를 먹는 대신에 겨울잠을 자지 않고 1년 내내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독특하네요, 참. 그럼 얘네는 겨울에 어떡하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습성을 계속 이제 목에다가 GPS 달아가지고 또 중국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봤더니 계절마다 이동해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얘는 고산지대에도 많이 사니까 추운 겨울이 되면 산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겨울을 보내고 더운 여름이 되면 더위가 싫으니까 산 위쪽으로 올라가서 더위를 견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 패턴이 잡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이걸 띄우고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이 연구인데요. 이제 판다가 계절에 따라서 이동해 다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동해 다니면서 뭘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이제 추적을 해봤어요.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대나무는 좀 다 큰 막 이렇게 단단한 줄기에 그다음에 이파리도 되게 푸석푸석해 보이는 그거지만 사실 판다는 잎보다는 죽순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네. 성분을 보면 대나무 성체에 비해서 죽순의 단백질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사실은 고단백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판다가 이동해 다니면서 먹이를 먹는 것을 한번 추적해 보니까 주로 두 종의 대나무들을 가지고 먹고 그다음에 월별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봄에는 어떤 지역에 가서 A라는 종의 죽순을 먹고 그다음에 근데 그 죽순은 그중에서 뭐 인이나 아니면 뭐 질소의 비율이 높다. 근데 그 다음 달이 되면 달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또 다른 종의 B라는 종의 죽순을 먹는데 거기서는 칼슘이 풍부하다. 그다음에 뭔가 이제 여름이 돼서 뭔가 또 어떤 철이 되면 그때는 이제 죽순들이 자라가지고 이파리가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럼 어린 잎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 이제 엄마 팬더들은 수유하기 전이 되면 또 어떤 상태의 대나무를 찾아 먹고 즉 야생에서 나름대로 대나무들도 항상 같은 정도로 자라는 게 아니니까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정도의 영양분이 있는 대나무들을 찾아가면서 먹는다는 걸 알아낸 거죠. 대나무는 진짜 아무도 안 먹는군요. 판다 말고. 네. 이거 막 골라서 먹는구나 그냥. 판다 말고 사람 정도.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골라 먹기 때문에 그리고 죽순의 생각보다 단백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은 식사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결과고 두 번째. 판다가 먹긴 먹었는데 열심히 먹었는데 너무 금방 내보낸단 말이죠. 얘가 도대체 뭘 흡수는 하고 내보내는 건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흡수한 거를 어떻게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역으로 똥을 분석을 했어요. 네. 먹은 거 뭔지 알고 똥을 분석해 보면 그 차이가 나는 뭔가 영양소를 흡수한 거라고 이제 짐작할 수 있잖아요. 예. 비교해 봤더니 내보낸 것들 중에 의외로 단백질이 줄어 있더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기한테 필요한 단백질들은 잘 흡수를 해서 먹고 있었구나. 대나무 안에서. 네네. 그래서 특히 죽순이 되겠죠. 그래서 잘 뽑아 먹고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뭘 분석했냐면 아기 판다에게 이제 우유를 먹일 거잖아요. 그 우유의 성분은 초식 동물의 모유랑 성분이 비슷할까, 육식 동물의 모유랑 성분이 비슷할까? 야, 맞춰보자. 이것도 대나무를 먹으니까 초식 동물이겠죠. 지금은 육식 안 한다면서요. 옛날에 육식을 했을 뿐이지. 다만 초식 동물처럼 위나 장이 길지는 않고 육식 동물처럼 장이 짧기는 하다. 그런데 얘의 모유에서는 초식 동물의 성격인 뭐 젖소에서 나오는 게 많겠니? 아니면 호랑이 젖 같은 게 많겠니? 네. 저는 식물. 저도 아니요. 저는 동물. 1번, 2번? 네, 동물. 그냥 식물하고 싶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막 이제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아서 억지로 하신 거 아니죠? 네. 아까 그 소화기관도 그렇고 어쨌든 옛날 특성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추론에서 동물. 육식 동물의 습성을 갖고 있으니 전혀 밸런스는 안 맞지만 하여튼 옛날 특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모유 추론해서. 같은 거는 옛날 거, 옛날 시스템이지 않을까? 그래서 동물. 그러니까 모유라는 게 뭐겠어요? 엄마가 먹은 게 젖으로 나오는 게 모유잖아요. 네. 고기 먹으면 고기젖, 양파 먹으면 양파젖. 대나무 먹으면 대나무젖이겠지. 그러면 대나무와 비슷한 식물을 먹은 다른 초식 동물의 엄마젖하고 비슷하겠지. 당연한 얘기지만 둘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효과음. 반반이니까요. 효과음. 정답은 육식동물의 모유랑 비슷했다고. 육식동물이랑 비슷하다고요? 네.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대나무를 먹는 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야 진짜 대나무를 먹고 거의 병아리 먹은 것 같은 효과를 내는 녀석이네. 네. 뭘 분석한 거냐면 단백질 함량을 비교했거든요. 모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을 비교했는데 육식동물의 모유의 단백질 함량이 더 높대요. 예. 그에 준할 정도로 높게 나왔다고 세상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나무를 먹지만 필요한 건 다 뽑아냈고 겨울잠 안 자도 되고 물론 이제 잠을 좀 많이 자야 되고 행동이 좀 느리긴 한데 나쁘진 않았다. 세상에. 오, 대나무를 먹었지만 야 어떻게 삼겹살에서 꽃등심 맛이 나냐 하는 거랑 비슷하네. 어떻게 대나무 먹고 이런 그래서 효율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봤을 때 이 녀석 세상에. 팬더가 대나무를 먹었던 게 생존에 그렇게 불리한 선택은 아니었다. 뭐 초기에는 불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살면서 점점 적응해서 진화해오는 와중에 나름 생존 환경, 지금 살아가는 야생 환경에서는 꽤 괜찮았다. 털 색깔로 봐도 주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었고 대나무를 먹는 것도 경쟁자도 없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필요한 영양분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있었죠. 근데 단점도 있긴 있겠죠. 단점 중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사율이 되게 낮아서 끊임없이 먹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대사율 할 때 이제 갑상선 활성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질대사가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수록 물질대사가 활발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팬더는 굉장히 낮아서 파충류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유류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사율이 낮은 거예요. 대사율이라 하면 그러니까 결국 체온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체온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먹은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내서 몸 안에 생명 활동을 유지해가는 효율이 네, 굉장히 떨어지는 낮다.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되고 그쵸. 오래 먹어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되고 근데 계속 힘은 먹어야 되고 먹은 거에 비하면 좀 덜 나니까 네. 계속 먹어야 되고 없는데 그런데 우유 하나는 잘 만든다. 네네. 대신 이제 자녀에게 필요한 영양분은 충분히 줄 수 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육식동물의 장이 굳이 이렇게 오랜 생활이 지났는데도 초식동물의 장처럼 변화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만약에 분리했다면 진화되는 과정에 초식동물처럼 장이 좀 길어지는 쪽으로 진화가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신기하네. 대나무를 먹어도 소고기를 먹은 것 같은 효과를 내는 녀석. 네. 잠도 잘 자, 채식해, 스트레스도 안 받아. 뭐 좀 해야 되면 포기해버려. 애도 잘 안 낳아. 진짜 오래 살겠네요, 판다는. 평화주의자죠. 근데 다만 요즘에는 이제 대나무만을 먹으니까 대나무가 또 중요하잖아요. 얘한테는 대나무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야생에.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서 이제 판다도 줄어들고 있고 대나무가 또 신기한 게 대나무가 되게 빨리 자라거든요. 옛날에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무술 훈련할 때 높이뛰기 할 때 대나무 심어놓고 우후죽순이라고 하죠. 다음날 1m 자라 있으면 이제 그만큼 뛰어놓고 또 다음 1m 이렇게 훈련하는 거 나오고 되게 재밌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빨리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빨리 자라는 만큼 죽순을 계속 이제 뭔가 계속 자라나야 되니까 그것도 계속 빨리빨리 낳아줘야 되고 그게 된다 해도 또 대나무 중에 신기한 게 대나무는 뿌리로 이렇게 나가서 번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얘는 꽃도 피기는 해요. 근데 대나무 꽃이 종마다 다른데 수십 년에 한 번씩 핀다고 하거든요. 한 개체 한 그루의 대나무에서 꽃이 피면 그 주변에 있는 일대 대나무가 전부 다 꽃이 핀대요. 그리고 대나무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 뿌리에 연결된 대나무들은 같이 그 꽃이 핀 애들은. 일대 대나무는 뿌리로 연결됐으니까 같은 대나무일 거고. 네네. 그죠? 결국은 꽃이 한 송이가 여러 그루가 아니라 한 그루일 거고. 그러니까 한 그루의 꽃은 동시에 피는 거니까 맞는데. 네. 꽃 피고 나면 죽더라. 그래서 예전에 아까 판다 역사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건너뛰었는데 그 판다가 중간에 갑자기 야생 판다가 급감했던 원인 중에 대나무의 개화로 인해 판다 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런 역사적 기록도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화를 하는데 왜 죽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사실 대나무도 좀 신기한 게 한 그루가 핀다고 왜 다 같이 피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사실 재밌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뭐 빠르게 결론만 시간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리면 대나무 입장에서도 생존 전략인 게 한 그루 꽃이 필 때 다 같이 피어야 대나무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번식할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한 번에 혼자씩만 꽃가루를 내보내면 수분이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단독으로 이렇게 그렇죠.
뭔가 짝을 또 찾아야 되니까 대나무 입장에서는 근데 동시에 그 일대가 확 이렇게 하면 뭔가의 어떤 확률로 인해 다양한 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다시 이제 대나무가 되겠죠. 대나무 군락이 또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대나무의 전략이긴 한데 하필 팬더가 대나무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게 묘하게 시기가 잘못 맞물리면 팬더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아, 대나무는 꽃 피면 곧 죽으니까. 네. 대나무 꽃이 근데 몇십 년에 한 번씩 핀다고요? 네, 종마다 다른데 뭐 십몇 년에 한 번 피는 것도 있고 몇십 년에 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또 다양하더라고요. 좀 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나무도 게으르네. 대나무도 게으르네요, 그죠? 어디 꽃은 매년 꽃 피우고 열매 맺고 하는데. 근데 또 걔네 꽃 피우 그쵸. 근데 대나무는 풀이거든요. 나무가 아니라. 이름은 나무인데 풀이라서 보통 풀들이 1년생이거나 다년생이어도 몇 년 못 살고 죽거든요. 네. 이렇게 꽃 피고 뭐 이러면 코스모스나 뭐 이런 거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대나무는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뿌리로도 번식이 가능해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제 버틴 건데 버티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꽃이 피게 되면 그걸로 이제 걔네는 한 세대가 이제 끝이 나고. 원래 꽃이라는 게 식물의 생식기니까. 네네. 꽃을 통해서 식물은 번식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대나무는 뿌리로 번식하다 보니 굳이 꽃이 필요 없어서 잘 안 피는데. 그렇죠. 진짜 죽겠으면 꽃을 피우고 번식을 한 후에 죽는구나. 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신기한 두 생물의 그러네요. 만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판다와 대나무는 정말 동물계와 식물계의 이단아들인데. 자식들이 둘이 그러고 있네. 천생연분입니다. 아휴, 그렇구나. 대나무. 이름은 나무지만 나무가 아닌 풀이다. 네. 네. 풀입니다. 네. 판다는 왜 그렇게 생겼냐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생긴 것 같다. 혹시 아직은 그 이유는 발견 못했다. 그냥 그렇게 생긴 게 불리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적응한 형태더라. 네. 대나무만 먹고 하루 종일 자는데도 그렇게 단백질 섭취는 잘하더라. 그래도 꾸준히 지금은 이제 야생에서 버티긴 좀 어려워서 감소가 되던 추세였는데 그래도 중국에서도 판다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와서 오랫동안 지금은 2015년 이후로 조사했을 때 판다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전 세계 다 서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또 연구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다로 태어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동물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죠. 굳이 뭐 열심히 살아봐야 네. 뭐. 일단은 천적이 없어 보이긴 하고요. 지금 현대사에서. 그것 좀 연결해 주십시오. 저의 가설인 판다는 천적이 없어서 굳이 뭐 감추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우스꽝스럽게 생겨서 굳이 내가 쟤를 먹어야 되냐? 가자 하게 만드는 그 전략인 것 같습니다. 또 차다 약간 귀여운 거 봤는데 판다의 의사소통 연구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짧게만 판다도 남을 위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있지. 위협하고 싶을 때 귀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귀가 까만색이잖아요. 네. 목을 숙여가지고 등 쪽에 까만색이랑 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위협 표시라고 하고요. 본인은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너무 귀엽다 생각하니까. 귀를 왜? 뭔가 이 부분을 뭔가 같이 이렇게 세워서 털을 세워가지고 보여주는 게 나 화났어라는 네. 약간 뿔난 것처럼 보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몸이 좀 커 보이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이제 까만색 멍든 것처럼 있잖아요. 네. 눈이 서로 이제 종 내에서 판다끼리 의사소통할 때는 이게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약간 표시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판다들은 서로 눈을 보면서 쟤 영진이 판다. 네, 너 푸바오구나, 너 아이바오구나 이렇게 이제 눈에 있는 그 무늬나 아니면 형태, 까만색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가지고 서로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게 없으면 구별을 못한다. 다른 동물들은 다 그런 거 없어도 구별하는데. 다른 동물도 이제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구분하겠죠. 참 게을러 판다는. 눈이. 야, 재밌네요. 판다. 그런 걸 이제 동물학자들은 연구를 하는군요. 맞습니다. 판다로부터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경쟁으로부터 한 발 떨어져서 살아가는 어떤 여유로움. 그래.
네. 먹이를 두고 꼭 다른 개체와 경쟁하지 않고 네. 됐다 너희들 먹어라 하고 나는 가서 대나무를 먹으면서 블루오션. 그러니까 아무도 대나무를 탐내지 않으니까 온 세상 대나무는 내 거잖아. 오히려 거기서 블루오션을 발견하는 지혜 판다곰 굳이 협박하고 위협하지 않아도 까불면 저렇게 눈에 멍드는구나 라는 걸 또 보여주는 잘 배웠습니다. 판다곰과 대나무의 이야기 어디 가서 하면 재밌겠다. 네. 중동고등학교의 안주현 과학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